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지은이는 김욱.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계 최일선에서 일했다.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그였지만 퇴직 후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번역을 시작했고 이참에 평생 한으로 남았던 꿈까지 이뤄보자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번역의 영역을 넘어 기획하고 전문 영역을 넘어 폭넓게 글을 썼기에 90의 나이에도 현역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날로 비루해지는 육신에서 후회와 절망이 싹트는 경험은 늙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공포다.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은 나의 기억 속 그 어떤 얼굴과도 닮지 않았다. 내가 이런 얼굴과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삶의 모든 순간에 계획이라든지 순리라는 자연 발생적 법칙 같은 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생존과 종말이 찰나를 기회로 교차하는 치열한 긴장,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한 발 나아갈 때면 어김없이 나의 얼굴은 타고난 표정 하나를 잃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종말을 코앞에 둔 육신에는 얼마 남지 않은 생명만큼이나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이 들어 좋았던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뿐이다. 모든 경험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경험만 숱하게 겪어본 자로서 내가 확신하는 유일한 정답은 나를 따라다닌 그 많은 수치와 절망이 모든 이의 시간 속에서 불멸의 질서처럼 되풀이될 거라는 즐거운 기대뿐이다. 당신의 절망을 즐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겪는 절망은 내가 이미 지겹도록 겪어본 것들이니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절망이 인간을 찾아다니는 한 어쩌면 나의 이야기는 불멸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올해 88살이 되었다. 88살이 부끄러운 이유는 사소하다. 18의 나, 28배 내가 원했던 88배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끌리듯 한 세상을 살았다. 100년에 가까운 시절을 나는 그저 먹기 위해, 배설하기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아 지나온 삶 앞에서 처연해진다. 만약에 내 모습이 제대로 씻지도 못한 노인네처럼 애처롭고 초라하다면 이유는 단 하나, 산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 크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태우고 날마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도 강건하기만 했던 찬란한 시절은 잠시 스치고 지나간 꿈만 같다. 6.25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에 나는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해서 잡지에 응모했다. 심사위원은 당대 최고의 문학인 김동리 선생이었다. 1차 예심에 합격하고 2차로 소설 한 편을 더 제출해서 합격하면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소설가로 등단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대학에서 국문과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본심을 보름 앞두고 전쟁이 터졌다.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는 못 뵐지도 모른다는 슬픔보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보다 소설가로 살아갈 나의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고 나는 살아서 군복을 벗었다. 대학도 졸업했다. 하지만 나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 몸서리치게 잔인했던 현실이 나에게서 소설이나 문학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꿈을 빼앗아갔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눈만 뜨면 목격했다. 물론 현실이 참혹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시절에도 소설을 썼으며 부산으로 피난 내려간 이중섭은 쓰레기통에서 껌 종이를 주워다가 미쳐 날뛰는 황소를 그렸다. 나는 꿈을 좇는 이들을 비웃으며 휠체어에 올라타듯 직장을 구했다. 꿀꿀이 죽은 흰쌀밥이 되었으며 나는 모래밭 대신 잔디밭이 깔린 내 집을 갖게 되었다. 그 대가로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인간은 언젠가는 자신의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어야만 한다. 아마도 머지않아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꿈꾸는 법을 망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삶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누구의 삶이든 어느 위인보다 거창하고 그 어느 유명인 만큼이나 잠재력을 타고났다. 꿈을 잃고 살아온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 70살이 넘어서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내 손으로 쌓아올린 재산과 명예와 사회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했을 때 그런 내 곁에 남아있었던 것은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꿈, 그것 하나였다. 어리석게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20살 시절로부터 반백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였다. 70살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20살의 내가 하지 못했을 리 없다. 단지 나는 비겁했을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아니, 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나는 그 당당한 자신감 이면에 감춰져 있는 공포를 바라본다. 나는 숱하게 목격해왔다. 집단의 기조에 순응하는 개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이다. 처음에는 그들 말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일말의 특권을 누리는 동료가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나 얄궂은 일인지 문제가 발생하여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키는 대로 복종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옷을 벗거나 좌천되거나 뜬금없이 사태의 책임자가 되어 처벌받았다. 어찌 보면 그동안 누렸던 특권의 대가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복종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홀로 튀는 짓을 서슴지 않아 왕따를 당하거나 아웃사이더로 분류되든 말든 오로지 능력 하나로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갈고 닦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후배는 그런 나를 똥차라고 불렀다. 물론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를 똥차로 불렀던 후배는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고 성공에 갈망이 넘쳐났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가 생각하는 최선에는 사내 정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사들은 그를 좋아했고 후배들은 그를 동경했다. 승진도 원하는 대로 빨랐다. 그가 머지않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 때였다.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하던 정권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군사 정권이 차지했다. 신문사에서 나의 후배는 숙청대상 1호가 되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후배가 비상 출입구 옆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후배는 복도를 지나가는 우리의 발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미색으로 칠해진 벽만 바라보았다. 어느 날 책상이 사라졌다. 자살이었다. 나는
그 후배처럼 열정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비난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낸다며 질투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잠시 누렸던 성공과 명예와 부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켰다. 이것을 누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을까? 단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나의 후배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2층 양옥집 거실에서 계단 난간에 넥타이로 목을 메고 죽었다. 후배는 고작 47살이었다. 나는 분명 살아남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 친구에게 가장 미안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살아남은 내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절하는 이유로 제도권에 구속당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먹였지만 실상 경쟁자였던 알베르 까미가 자신보다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배알이 꼴려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르트르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 제목이 구토였다. 내가 목숨줄로 여겼던 남부럽지 않은 학벌과 이력들이 나의 실체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속에서부터 치미는 구역질을 참아내기가 어려웠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네로라 하는 보수 언론에서 30년씩 월급쟁이로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시간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을까? 나라는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이나 가져줬을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자신감이라는 게 있을 리 없다. 인생의 본질은 강제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늘린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허덕이는 과정에 있다. 삶에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일의 삶은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 하나를 상실한다. 나는 살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제주도에 새로 짓는 백화점에 투자했다. 백화점은 IMF와 함께 부도가 났고 내가 사는 집에는 압류를 날리는 붉은 종이들이 나부꼈으며 나중에는 경매로 처분되었다. 나는 300년 전에 형조 판서를 지낸 어떤 이의 제사를 지내주는 대가로 어느 문중에 묘막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나를 기다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1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이 박탈당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마치 당신은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사라져도 관여치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빈털터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였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는 얼굴 표피마다 빚진 횟수를 알려주듯 주름이 가득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쳐 쓰러지고 싶다고 되뇌었을 때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말해주었다. 아무도 내게 그 무엇조차 빌려주지 않던 시기에 오직 시간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시간의 손을 잡고서 나는 천천히 인생의 빚을 갚아나간다. 나는 어렸을 때 별명이 크렘린이었다. 크렘린은 러시아 차르의 궁전이다. 수많은 미로와 함정들, 비밀의 방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친구들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내게서 크렘린을 보았다. 나는 여관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많은 사람을 시험했다. 집과 학교와 동네와 직장에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선후배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들이
내 영혼의 붉은 궁전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잃게 될는지, 언제쯤이면 내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망하고 나를 떠나게 될지 궁금했다. 나에게 미소를 베푸는 저희가 무엇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미소로 화답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 또한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넘겨짚었다. 그래도 슬프거나 서운하지 않았다.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손만 뻗으면 언제든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만남이 즐비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까? 전혀 아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았다. 이런 관계를 통해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쓸모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면 내가 먼저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혐오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뻔한 증언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협소한 경험 탓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분명 나도 정의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 모두의 정의를 무엇보다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기사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이익에 도움을 주겠다는 유혹이 닥쳐왔을 때 나는 모두의 정의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운 좋게 편집부 데스크를 맡게 되자 기자들이 촌지를 넣어주기 시작했다. 자기가 쓴 기사를 사회부 앞면에 크게 실어달라는 청탁이었다. 나는 이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내가 노력해온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자처했다. 그것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부끄러웠고 동시에 겁이 나서 화가 났다. 그녀는 모 제거업체의 노조원이었고 20대 초반을 간 넘긴 어린 아가씨였다. 그 제과 업체에는 어린 소녀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쉬는 날도 없이 공장 쪽방에서 10명씩 뒤엉켜 잠들며 주간과 야간의 교대로 껌과 초콜릿을 포장하는 생활은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회사는 야근 수당도 주지 않았고 기계에 손이 끼어 절단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는커녕 내쫓기 일쑤였다. 회사는 소녀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묵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언론을 동원해 소녀들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공작을 받았다. 배후에 반정부 인사의 선동이 있다라는 식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이었다. 나는 책임지고 취재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끈질겼다. 취재 날짜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단다. 억지로 약속해주자 그제야 돌아갔다. 약속한 날짜에 회사를 방문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본사 임원들이 나를 반겼다. 정문 앞은 나를 찾아왔던 소녀들의 구호로 요란했다. 소녀들이 때로 몰려오자 한 간부가 나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뛰었다. 우리는 사장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을 타고 종로의 고급 요정으로 향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고 다음 날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는 머리맡에 두둑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호텔 사우나에서 찌뿌둥한 몸을 씻고 느지막하게 출근하는데 신문사 정문에서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온갖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힘있는 자와 나에게 한 푼이라도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는 자들의 편에 서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녀들의 뒤에 노동운동을 조직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 대학생들의 배후에는
민주사회 전복을 기획하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그에 대한 보수로 회사는 내게 진급과 보너스, 작지만 꽤 유용한 권력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더 큰 거짓말,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망각의 늪을 펼쳐놓으라고 명령했다. 일하다 다쳐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에도 쉬지 못해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내는 소녀들을 북한 정권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 적화통일을 꿈꾸는 불순분자로 분장시켜보라는 지시에 나는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자유의 탈을 뒤집어 쓴 속박과 범죄의 재갈이었다. 이제는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써야 했고 반드시 특종을 만들어내야 했으며 그녀들을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밀어넣어야 했다.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비굴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그녀가 갖고 있던 눈빛을 잃어버린 걸까? 나도 모르게 결혼 전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여공들과 함께 해고당해 변호사를 수소문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용기를 내고 싶어졌다.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었다. 찻집으로 불러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자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경멸하는 눈초리로 노려보다가 내 신발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리고는 유유히 나가버렸다. 이전의 나였다면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 영혼의 붉은 궁전이 어느새 나 자신에게마저 굳게 닫혔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혼자 산을 찾는 나이 지긋한 인종들의 공통점은 고독이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인간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독하며 그러하기에 서로의 체온과 목소리를 그리워한다. 이제는 선배라 부를 만한 이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전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죽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우러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홀로 남겨졌음에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된 선배를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던 선배가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한 개가 고작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선배의 현관 앞에 쌓여가는 신문들을 수상히 여겨준 덕분이었다. 그 방에서 선배의 소유는 매트리스 하나, 20인치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전 하나, 수저 한 세트, 양복 두 벌이 고작이었다. 미국에 사는 아내와 두 아이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좀처럼 귀국하려 하지 않았다. 생전 선배와 인연을 맺었던 몇 안 남은 늙은이들끼리 모여 장례를 치렀다. 장례는 초라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20년 전 선배가 장관직 세평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 때는 기자들이 선배의 집 앞에 모여 밤을 새웠다. 선배의 말 한마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선배의 둘째 아이 결혼식이 명동성당에서 있었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지 근처 교통이 마비되었고 나는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모두가 선배에게 말 한마디 걸고 싶어 안달했던 시절은 이제 외로운 영정사진 속 필름 너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오래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많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 또한 궁극의 행복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우리네 삶은 오늘 하루가 전부인 듯 싶다. 인간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생명체다. 세상은 내가 뒤집어 쓴 가면으로 나의 전부를 판단해버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가면을 쓴 내 모습 외에는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진짜 얼굴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분노하며 나를 거짓말쟁이로 내모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분하게도 80이 넘어서도 말하기 전에 눈치를 봐야 하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근엄하지만 자애로운 표정으로 당신들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되뇌어야 한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나의 가면이 진실한 내 모습보다 더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환희와 환멸의 경계를 오간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것인데 나는 왜 잠시의 배부름에 자족하여 소모되고 있는가? 그렇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다. 내가 견뎌낸 과거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 그 둘이 나의 오늘을 볼모로 잡고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한다. 죽음은 다시 없을 진실이며 아무데로도 도망갈 곳 없는 완벽한 절망이다. 당장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아 있으리라는 확답은 어디에도 없다. 그 느낌은 청춘이 겪는 막막함과는 궤가 다르다. 목전까지 어둠에 잠식되어 삼켜지기 직전의 답답함이다. 죽음에 대한 인지는 나로 하여금 어제도 내일도 무책임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오직 오늘, 당장, 바로 지금뿐이다. 1909년 6월 19일, 일본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소년은 대지주 가문의 6번째 아들이었다. 부친은 중의원 의원과 귀족원 의원을 지낸 지역 명사였다. 소년은 천부적인 재능과 잘생긴 외모까지 타고났다. 소년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도쿄대학 불문과에 입학해 주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시시했다. 소년은 대학을 중퇴했다.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그의 집에는 30명이 넘는 하인이 있었다. 소년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미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이 타고난 무시무시한 재능은 문학에서도 엇나감이 없었다. 26살에 소설가로 데뷔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극단의 비애와 허물을 다루는 그의 작품에 열광했다. 집안에서는 소설가라며 날뛰는 소년을 강제로 결혼시켰다. 소년은 세상이 우러르는 소설가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문이 축적한 재물에 기생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번뇌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여자와 연문을 뿌리며 애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무리를 일으켰다. 그 경험을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에 녹여 발표하면서 일본 최고의 소설가의 이름을 올렸다. 39살이 되던 1948년 마침내 소년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내연녀와 함께 자살에 성공했다. 소년의 이름은 다자이 오사무였다. 1909년 12월 일본에서 또 한 명의 소년이 태어났다. 소년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처지였다. 소년은 학업을 포기하고 동네 조그만 전기회사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소년의 첫 번째 직업이었다. 소년은 인쇄소의 청소부로 들어갔고 밤에는 광고지에 사파를 그려넣는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휴일에는 빗자루를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다. 19살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평생의 치욕으로 남았다. 경찰이 그의 외모가 범죄자처럼 혐오스럽게 생겼다며 알리바이가 충분했는데도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가슴은 분노로만 채워지기에는 넓고 깊었다. 자기처럼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열망이 싹트게 된 것이다. 신문기자가 되려 했던 그는 기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요강을 읽고 다시 한번 좌절했다.
그럼에도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소녀는 기자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급사 자리에 덜컥 응시했다. 20년 가까이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차별로 겪게 되는 아픔에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정식 기자가 아니었으며 단 한 번도 회식에 불려나가거나 상여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초대받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고위 임원은 소년이 못생기고 더럽다며 술도 따라주지 않았다. 신문사에서도 소년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 사이 소년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으며 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 2년 동안 출퇴근길에 소설을 썼다. 이렇게 완성된 첫 번째 소설을 공모전에 출품했다. 결과는 3등 입상이었다. 소년은 어느새 41살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마스모토 세이초였다. 다자이 오사무와 마스모토 세이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본 작가들이다. 다자이 오사무가 예술가로서 더없이 행복한 비극을 자진해서 헤쳐나간 인물이라면 마스모토 세이초는 거부할 수 없는 타성의 운명에 맞서다가 온몸을 얻어맞고 쓰러진 채 기어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41살에 데뷔한 마스모토 세이초는 신문사에서의 직장 생활 외에는 모든 시간을 소설에 바쳤다. 그는 47살까지 자신을 천대하는 신문사에서 잡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또 하나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세상의 오해였다. 마스모토 세이초가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의 학력과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그의 작품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그때부터 그는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인간성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추리소설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소설가로 데뷔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세상에 내놓는데 이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나이 50에 소설가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기적을 이루게 된다. 그는 트릭이나 범죄를 묘사하는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 범죄의 사회적 동기와 배경에 주목했다. 그가 겪은 차별과 멸시, 이유 없는 비난이 타고난 인간성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것을 기억하며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소설은 사회파 추리소설로 불리며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 소설가로 자격이 없다며 그를 부정했던 세상도 그의 끈질긴 노력에 굴복하여 세이초 이전, 이후라는 수식어로 소설가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다. 쉰의 첫 장편을 발표한 이래 1992년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30년 동안 마스모토 세이초는 무려 100권의 장편 소설을 썼다. 장편과 단편, 논픽션 등을 모두 합치면 정식으로 출간된 단행본만 1,000권에 달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글을 썼다. 마지막 장편을 끝마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이틀 뒤에 눈을 감았다. 작가로서 마스모토 세이초의 전성기는 60대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였다. 그동안 무려 10번이나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과의 싸움이었다. 문단과 학계는 싸구려 장르로 일컬어지는 추리소설을 쓰는 데다가 41살이 되어서야 데뷔작을 내놓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국민 작가였음에도 사회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이 정권의 미움을 사서 훈장 하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늦었다고 포기하라는 시점에 전력으로 자신을 발굴하고 등장시켜 우리 곁에 희망의 메시지로 남았기에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아직도
생전에 그가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나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다. 아무도 나에게 소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쓰고 또 쓰는 것 외에는 소설가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 나는 5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늦은 나이에 덜컥 아비가 되었다. 늘 술에 절어 맨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아버지였고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도 사주지 않은 아버지이며 공부에도 신경 써주지 못한 죄인 같은 아비였지만 이런 나도 아들 앞에서 단 한 가지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다. 비록 삶을 두려워하기는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들은 올바르지 못했다.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권할 만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들 포기하고 싶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따름이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만큼은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가끔은 나의 내일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될까봐 겁이 난다. 자기 손으로 자신을 포기한 불행한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지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그들보다 용감하지 못해 살아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게 창피하고 아플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나를 속인다. 오늘과 내일을, 지나간 시간을, 이미 겪어버린 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10년 후의 나를 상상한다. 내일 아침 눈이 떠질지 안 떠질지 모르는 나이가 됐어도 반쯤은 죽음에 잠식당한 몸이 됐어도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한다.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는 이유는 10년 후의 나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만날 내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앞으로 10년간 매 순간 조우할 나의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다.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오늘보다 무례한 사람들을 더 자주 겪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걱정과 불안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수도 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오늘 아침보다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차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단념했는데 내일 눈 떠보니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마지막은커녕 난 아직 출발도 안 했던 거구나. 새삼 발견하고 기뻤던 아침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버텨보자. 살면서 제일 적게 한 생각이 뭔지 고민해봤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본 것 같다. 인간은 가져보지 못한 것들만 상상한다. 질병은 건강한 몸을 원하고 가난은 궁하지 않은 생활을 원하며 고독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배우자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땐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될까? 그런 사람이 됐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고 입맛이 씁쓸하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 최악의 악몽은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니라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걸 바라보며 두려움과 조급함 대신 다 이룬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꿈이었다. 인생 말년에 베토벤은 이런 글귀를 남겼다. 운명이여, 그대의 힘을 드러내라.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 것은 네가 아니더냐. 너는 내게서 청력을 앗아갔다. 너는 내게서 사랑하는 연인을 앗아갔다. 그러나 너는 나를 아직도 꿈꾸게 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용서하련다. 희망처럼 잔인한 선물은 없다. 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색이다. 모두가 희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자기가 무엇을 희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나의 희망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듯이 돈만 있다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도 그렇다. 가슴 벅차게 사랑해봤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았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는 인식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니 나는 영원한 사랑도 희망하지 않는다.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변화뿐이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 그날이 오늘임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던 일의 전부였음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나도 늙었지만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다. 어떤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다. 내 눈으로 목격한 일도 많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건 사고도 많다. 꼰대라느니 틀딱이라느니 하는 말은 차라리 어감이라도 귀엽지. 그 오래된 인생에 쌓인 증오와 불만, 불평, 타인에게만 가학적인 이기심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과 한 세상을 엉기며 살아온 나의 과거에 분노와 회한이 넘쳐날 정도다. 부끄럽게도 우리 세대의 삶이 이런 모습의 늙음이 된 까닭은 베풀지 않아서다. 나누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늙어버렸다. 우리 세대는 용서를 몰랐다.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었고 월급에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었다. 배려해주고 양보해줬다가는 뒤로 밀려나거나 조금 늦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털터리가 되거나 그대로 추락해버릴 거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각박했던 시절에도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었고 서로 양보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보다 정의로운 공생이 가능했다는 걸 지금은 안다. 그때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했다. 눈앞의 이득과 양심을 맞바꿨고 용서와 배려를 패배자의 변명이라며 면박했다. 그 습성이 수십 년 마음에 축적되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세상은 노인을 혐오한다. 노인 혐오라는 저급한 신분을 우리는 젊어서부터 스스로 자처해온 것이다. 나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나도 이 망가진 현실의 원인 중 하나다. 나를 용서해다오. 두 손 모아 빌 용기가 없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 탓만 한다고, 미워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훗날 나 같은 취급을 받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잘 회복시켜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감의 의미를 찾아내달라고 부탁하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짜는 충고라도 해보는 것인데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우리와 달리 너그러운 인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내 나이가 되었을 즈음 우리처럼 멸시받지 않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부디 온유하고 자비롭게 젊은 자들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늙음이 되어주기를 소원한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가치는 포용과 용인이다.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용서다. 내 인생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성공은 증명해내지 못한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을 용서하는 것, 타인의 다름을 포용해 주는 것은 내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증명이 가능하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 준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라면 삶은 의미가 없다. 독단은 언젠가는 삶을 망치는 독이 되기 마련이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에 학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농노들의 해방과 자유를 그려낸 작품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 사실이 톨스토이를 괴롭혔다. 그가 쓴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수록 그의 명성과 재산은 증식되었다. 하지만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그 괴리에서 책임감을 느꼈다. 고민 끝에 인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려 했지만 이번엔 가족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1910년 10월 27일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결국 사건이 터졌다. 톨스토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아내와 아이들, 출판업자가 톨스토이의 서재를 뒤졌다. 혹시나 유언장에 엉뚱한 말을 쓰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모르는 재산상에 다른 서류가 있는 건 아닌지 뒤져본 것이다. 우연히 잠에서 깨어나 서재에 들른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목격했다. 늙은 소설가는 경로했다. 파란만장한 82회를 버텨온 노구를 이끌고 새벽녘에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간 늙은 작가는 살아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상과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그가 일생의 글로 묘사해온 러시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다가 길에서 죽으리라 다짐했다. 그 다짐은 며칠 후 실현되었다. 1910년 11월 7일 기차에 몸을 싣고 이동하던 톨스토이는 갑작스러운 여행의 피로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급성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난로 하나 없는 간이역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맞이했다. 전 세계가 자살이나 진배 없는 대문호의 허망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인류 역사상 노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한 첫 번째 주인공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였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76가지 장수하며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경험하고 신의 섭리를 온몸으로 체득한 이 거룩한 성자는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간에게는 요람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다. 늙어가는 인생에 후회와 슬픔, 미련 같은 고통이 더해지는 까닭은 나이가 들며 몸에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30년에 세상을 떠났다. 1600년 전 사람이 노년에 대해, 나아가 인생에 대해 이토록 완벽한 해답을 내놓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몸에 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허탈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당연히 마음이 약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 이유는 마음이 타락해서다. 감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와중에 쌓아올린 나쁜 마음들, 생각들, 죄악들에 익숙해져 반성하지 못하고 내일을 희망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과 직면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이가 들수록 고행을 통해 속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역사적으로 노인의 삶이 가장 비참했던 시기는 아마도 중세시대일 것이다. 중세시대 노인들은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들로 취급되었다. 나이 50이 넘으면 먹고 자기만 하는 자로 분류되었다. 유럽의 농촌에서는 밭에 나가 일하지 못하는 부모를 버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인도의 몇몇 낙후 지역에서는 부모가 병들기 전에 잡아먹었다. 병든 부모는 절대로 먹지 않았다. 늙음이라는 병이 전염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늙어서 걷지 못하고 밭에 나가지 못하는 인간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도 못한 존재였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노인이 굉장한 특권을 누렸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에게는 경험이 쌓이고 경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창하게 만들고 유창한 언변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충고에 감동한 사람들은 현명해지고 현명해진 부족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믿었다. 치매에 걸려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부모, 쓸데없는 자존심과 객기로 폭군처럼 고집을 부리는 노인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치매마저도 인간의 정신이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진화한 증거라고 여겼다. 그들은 치매에 걸려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을 가리켜 육신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정신은 신과 함께 지낸다면서 두려움으로 공경했다. 그러다가 끝내 말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한 명상에 몰입한 상태라며 존중해 주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늙음은 신의 축복이었다. 그들에게 집안에 나이든 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성공의 증거였다. 그렇다고 단지 오래만 살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격이 요구되었다. 그 자격이란 지혜의 전승과 양보로 대표되는 희생이었다. 아프리카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철저했다. 부족 간의 전쟁이 터지면 노인들이 먼저 창을 들고 들판에 나가 싸웠다. 아프리카의 노인들은 나이듦에 대한 보상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들은 가장 늦게 식사를 마쳤다. 다 큰 자녀와 손주들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시중을 들어주었고 아이들이 쓰다 버린 헌옷과 헌 이불을 덮고 잤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줬으며 마을에 꼭 필요한 교사와 주술사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되었다.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는 그들 눈에는 이 모든 게 노인 학대로 비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아프리카 노인들에게는 명예가 돌아갔다.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 국가와 사회라는 시스템이 출현하기 이전에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야만의 세월을 보냈던 형태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인을 이처럼 공경하고 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책임은 나이를 가리키는 숫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잊은 희생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인생은 서커스가 될 수도 있고 지뢰밭이 될 수도 있고 수수께끼나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관점이다. 만약에 운명이라는 것이 실존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다. 운명은 나의 시선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운명이다.
인생에 정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삶은 내내 오르막이다. 오르막이 아닌 모든 환경이 실패가 된다. 평지도 실패, 내리막은 공포다. 무조건 어디가 됐든 기어 올라야 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서 멈추거나 떨어지면 모든 게 부서진다는 부담감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모른 채 감당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오르고 또 오른다. 정상에 도착해서도 힘겹게 올라온 길을 돌아보며 기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길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또다시 오를 만한 무언가를 찾아 허공에 손을 내민다. 그들을 보며 저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실패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관대해진다. 산다는 것은 결국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이다. 특별히 얻은 것도 없고 크게 잃은 것도 없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이런 내가 성공과 실패라는 담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나의 소원은 크지 않다. 안전하게 죽기를 바란다. 나도 겉으로는 그게 다가 아닌 양 인생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그건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를 외면할 수 없어 그렇다고 수긍해 주는 것일 뿐이다. 내가 경험한 진실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안 좋지만 성공해도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반, 실패해도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반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기를 바란다. 잘 풀렸다고 까불지 말고 더럽게 안 풀린다고 세상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마음이다. 지나고 보면 인생이란 무조건 좋다.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시절마저 지나고 보면 그립다. 삶이란 관점이다. 관점이 삶을 따라가진 않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왜 그곳을 바라보는가?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 눈에 보이는 광경은 온통 경쟁뿐. 빼앗긴 자들은 패배자로 규정되고 빼앗은 자들은 승리자처럼 탐욕의 월계관을 자랑한다. 사회는 아무것도 뺏기지 말라고 충동질한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진다고 끝없이 짓거려댄다. 한때는 나도 그 가르침에 충실했다. 한 번 손에 쥔 것은 내놓지 않았다. 나보다 가진 게 적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나보다 가진 게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빼앗았거나 앞으로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들 뿐이로구나. 영원할 거라 믿었던 소유물들이 손가락 사이로 물거품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실감했다. 직장, 집, 자동차, 은행 예금 등은 분명 내 명의의 소유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 것으로 남아줄까?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사라질 것들에 얽매여 나는 나를 지워왔구나. 늦은 깨달음이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시간은 영원히 남는다. 인생은 시간 속에 숨겨진 몇십 년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무한한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젠가는 시간에게 내 인생을 돌려줘야 한다. 삶이 내 것이라 믿었기에 나 자신에게 무책임했다. 이건 너의 것이고 이건 나의 것이다 라는 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에 속한 일부다. 작은 삶을 탐하느라 더 크고 많은 삶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졌다. 이제
남은 소원은 하나다. 내일은 눈이 떠졌을 때 오늘보다 더 많은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의 내일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보고 싶다. 지금까지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